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11월 9일 토요일 아침에 주말 스페셜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방송마다 트럼프, 뉴스마다 트럼프, 지면마다 트럼프 이렇게 나오니까 좀 지겹지 않으신가요? 저도 좀 지겨워지려고 합니다. 어제 그 지인들의 그 잠깐 모임에 나갔더니 역시나 그 모임에서도 질문들이 그 트럼프 당선이 한국 증시에 또는 한국 주식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제 답은 좋은 종목도 있고 나쁜 종목도 있고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다. 이게 당연히 그런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컴플렉스하고 그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어제 그 모임에서는 우리 그 스탁119 그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옛날 같으면은 제가 이렇게 어떤 자리에 참석을 하면은 뭐 종목 하나 좋은 종목 하나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외국 같은 데서는 어떤 파티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가수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그 가수한테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피아니스트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피아노 좀 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실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증시 분석하는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종목 하나 주세요. 이런 거는 굉장히 실례. 그런데 그 예의가 바른 질문이었죠. 트럼프 당선이 그 한국 주식에 어떻습니까? 이런 좀 수준이 좀 다른 질문들로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 저하고 관련된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오늘 그 아침에 우리 그 유튜브에 바로 접속을 하시는 분들은 무슨 종목 하나 뭐 좋은 거 하나 건져볼까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지, 경제가 어떤 측면이 있는 거지, 지금 주식이 어떤 측면이 있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본질적으로 가치 부여를 하시는 분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측면의 얘기들만 나열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트럼프 얘기이지만 그 다른 매체에서는 아직까지는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라는 분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좀 야누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그 스트롱맨 이미지가 있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치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좋은 말로 하면은 좀 집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죠. 일례로 그 4년 전에 바이든한테 그 이제 그 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 승복할 수 없었잖아요. 승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도 했었었고 또 이제 그 선거인단 투표가 이번에도 이제 엊그제 마무리가 되게 선거인단 투표예요. 그런데 그 선거인단 투표가 12월 달에 그 선거인단이 그 대통령 투표를 하는 데서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고 미국 역사상 한 번도 뒤집힌 적도 없고 그런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 전에 트럼프는 그 선거인단들한테 막 배신 투표를 해라.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그 선거인단에서는 바이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눌러달라. 이게 좀 집요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물론 그런 이변은 나타나지 않았었고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트럼프 당선이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 굉장히 압승으로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축에서는 그 아메리카 퍼스트를 뛰어넘어서 아메리카 온리 정말 미국뿐이야. 미국 외에는 없어.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트럼프의 당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유럽하고는 어쨌든 그 유럽 체제, 유럽의 이제 뭐 나토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하고 사이가 상당히 좋은 그 우방의 관계잖아요. 어차피 같은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그 미국이란 나라가 만들어진 것도 있고 역사적인 배경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는 유럽에서는 그 기후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교토정서 넘어서 파리 협약, 그 기후 협약 이게 다 돼 있는 거를 트럼프 때 미국은 탈퇴한다 이런 거를 너무 쉽게 해버리니까 이번에도 또 이제 다시 바이든이 되돌려놨던 거를 탈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냐,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모든 이런 시스템을 무시하고. 근데 미국도 역시 그 대통령이 중요하긴 하지만 대통령 혼자서만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통령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재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야말로 이 선거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도 다 이 공화당 쪽에서 장악하는 그런 결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의회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떤 트럼프의 그 독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의 그 1인 그 체제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한편에서는 뭐 이번에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기여도 때문에 수혜를 입는 업종 또 방산 같은 것들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어차피 그 미국이 그 바이든 때도 그랬지만 트럼프부터 그 중국과의 그 어떤 대립 구도 이런 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중국의 그 본격적인 견제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또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유럽의 이제 아까 그 파리 협약 같은 거를 탈퇴한다. 유럽은 아무래도 전기차 그 바이든 때 전기차가 떴던 이유가 유럽 쪽에서 그 전기차 자동차 회사들도 많지만 전기차 산업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어떤 주류 사업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가 있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돌려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연차라든지 석유 에너지 같은 거를 쓰더라도 좀 환경적으로는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거보다는 경제성 같은 거를 더 추구하겠다 이런 거를 공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그 환경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그리고 애매한 부분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뭐 이번에 그 화성 탐사 이런 우주 산업이라는 신사업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그 태생적으로 비트코인하고 관련돼 있던 그런 그 회사이기도 하지만 그 일론 머스크가요. 그렇지만 어쨌든 테슬라는 전기차잖아요. 그러면 전기차가 어쨌든 아직까지는 가장 그 코어에 있잖아요. 그 테슬라라는 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그 CEO 그 경영인에게는요. 그렇다면은 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전기차, 그 2차 전지 이런 쪽으로는 또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트럼프 당선이 주식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런 것보다는 트럼프가 4년 동안 이제 정권이 유지가 되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어떤 산업이 좋을 수 있고 또 어느 지점에서는 어떤 산업이 좋을 수 있고 어느 지점에서는 어떤 산업이 좋을 수 있고 이렇게 그 변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2016년도에 당선이 돼서 17, 18, 19, 20초까지 그렇게 이제 4년 동안도 보면은 뭐 4년 동안에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됐으니까 주가가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어느 시기에는 올라갔었지만 2018년도에는 그 미중 갈등 시작되면서 주가가 또 폭락을 하고 이랬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단순적으로 볼 게 아니고 어떤 그 지점별 그때 어떤 이슈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보는 것이 맞지 4년을 전체로 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주식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접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유럽하고는 어쨌든 좀 이데올로기가 오방이고 같은 선진국이고 G7이고 뭐 이런 거는 같은 이데올로기이긴 하지만 어떤 그 소련에 대한 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나토를 가입하려고 하다가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유럽에서는 당연히 우크라이나를 지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푸틴하고 그 트럼프하고는 같은 스트롱맨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둘이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련을 적대시하는 것 같지도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우크라이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런 측면에서도 유럽하고 미국하고 저기 트럼프하고 현저한 그 입장 차이가 그리고 보는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스라엘하고 네타냐후하고는 또 트럼프하고 그 이란을 예전부터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을 했었잖아요. 그런 그 관점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북한하고 트럼프하고의 관계도 참 애매모호하죠. 그 하노이인가요? 그 베트남에서는 둘이 완전히 딱 등지고서나 이렇게 그때 등지고서나 이렇게 이제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다 모든 게 그냥 물거품이 돼 버렸었잖아요.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그 회담이.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는 이제 물론 표심 때문에 그런 말을 의도적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자기는 김정은하고 친하다. 김정은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싶다라고 했나?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여러분들께 그 딱 지금 지점 말고 조금의 그 어떤 그 시나리오적인 접근 또 어떤 시차적인 접근을 놓고 보면은 대북 관련주가 오늘 갑자기 올라가고 막 급등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트럼프의 어떤 그 선이 분명하면서도 또 좀 돌발적인 그런 멘트 같은 것들이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인데 1월 달까지 아직도 2개월 동안 대선 그 취임할 때까지 2개월 동안 남아 있는 사이에는 이런저런 종목들이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다행인 거는 한국 주식이 너무 싸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무차별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한국 증시 폭락해야 돼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려면은 한국 증시가 최소한 그 코스피가 3천 몇백에 가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트럼프 당선돼서 이거 무역 갈등 관세 부과한데 그 미국 우선주의로 간대 이런 것들이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레벨 다운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한국 주식은 지금 너무 낮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 하방 리스크보다는 트럼프의 어떤 그 돌발적인 어떤 발언들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물론 이제 어떤 종목이 꼭 집어서 이 종목이 올라갈 거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잘 하고 있으면 그 종목이 뭐 삼성전자가 되든 현대차가 되든 뭐 어떤 개별 종목이 되든 소형주가 되든 그냥 잘하고 있으면이라는 얘기가 자기 그 영업 이익 잘 내고 있고 순이익 잘 내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낮고 그런 종목들한테는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그 정말 기본에 충실하면서 나한테 그런 축복이 나한테 그런 기회가 와주기를 막 그거를 나한테 그게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란다고 해서 오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기본에 충실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그런 기회들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최근이 아니고 며칠 안 됐어요. 이제 저도 사실 매일매일 성경책도 매일매일 읽고, 기도도 매일매일 하는데, 최근에 그 성경 말씀 중에서 좀 와닿았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라고 하는 그 성경의 구약의 앞부분에 신명기라고 하는 그 모세 아시죠? 모세 그 시대에 이제 그 신명기라고 하는 그 이제 뭐라고 하냐 그 챕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는데 챕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한 그 책이 한 제목이 있어요. 뭐 창세기 뭐 이런 식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뭐 신명기, 레위기 뭐 이런 식으로 그 신명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지나가다가 새 집을 발견을 했어요.
새 집을 발견했으면 여러분들은 지나가다가 새 집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아,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새 집을 발견을 하면은 그 새 집 안에서 작은 새끼하고 알만 취해서 가져가고 그 어미새까지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어미새는 그냥 두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과욕을 부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 그 새까지 잡으려고 하는 욕심을 너무 크게 가져가지 말고 거기에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그런 이득이 있으면은 알이라든지 작은 새끼라든지 이것만 챙겨라. 그 작은 이익을만에 감사하고 챙겨야지. 이거 발견했으니까 어미새까지 잡아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과욕이다. 그거는 큰 욕이고 그게 오히려 화근이 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미새를 놔둬야 어미새가 또 새끼를 낳던지 알을 낳던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욕심으로 그 어미새까지 잡으려고 하면은 어미새를 잡기도 어렵지만 그건 오히려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런 욕심은 경계를 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주식시장하고 주식시장하고 관련해서도 역시 요즘 그래도 조금씩은 수익 낼 수 있는 여건들이 있잖아요. 주식이 그 왔다 갔다 계속 그런 걸 많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새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알이라든지 작은 새끼라도 준다면은 그거 챙기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세적으로 크게 갈 수 있는 것들은 꾸준하게 비중을 늘려가면서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그 태도로 가져가는 게 적합한 시기인 것 같다. 그리고 주식시장 자체가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좀 종목별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옛날보다 더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지수가 올라가면 다가 좀 많이 같이 올라가고 이런 장세가 그 좀 더 특징적이었다라면은 지금은 지수가 정체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또 좀 더 아웃 퍼포먼스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고 또 위에 막혀 있는 종목은 이번에는 뚫어주겠지 생각하면 역시 못 뚫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하고 일단 작은 새끼 이런 것부터 좀 챙기면서 버티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다른 데서 얘기하지 않는 그런 관점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얼마 전에 한 1주, 2주 됐나요? 그때 이런 얘기 했었었죠. 그 JP 모건의 제레미 다이먼 그 회장이 공개적으로 그 해리스를 지지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JP 모건이라고 하는 최대 IB에서 공개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역시 그 IB나 이런 사람들도 정치적인 거를 굉장히 신경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머슬러는 공개적으로 트럼프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가 지금 400달러 막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25달러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고 한쪽에서는 저는 그때 140달러 기억나시죠? 140달러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그게 지금 400달러까지 이거는 이제 특수한 상황 이 트럼프가 당선이라고 하는 그리고 최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수천억의 돈을 트럼프한테 올인을 했으니까 머스크가요. 그리고 이제 머스크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 나이가 젊고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사람의 어떤 그 스케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테슬라가 이번에 트럼프 당선으로 수혜만 입는다 이걸 뛰어넘어서 그 정치에 데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머스크도 나이가 젊으니까 뭐 트럼프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대선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큰 변화가 이제 벌어진 거죠. 이런 그 그림이 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머스크의 올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게 이제 당연히 주가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안철수 뭐 그런
그 주가 안랩 이런 주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 가능성만 가지고 그런 거하고 비슷한 현상으로 테슬라가 지금 뭐 400달러 가까이 올라왔는데 그건 이제 사실은 이제 펀더멘탈 현재 펀더멘탈보다는 이제 좀 과도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그런 그게 거품이든 뭐든 테슬라가 그렇게 되면 그 관련된 뭐 2차 전지들도 지금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계속 작년부터 안 좋게 얘기했던 거 아시죠? 그런데 이제 그 2차 전지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개의 종목들 에코프로 이런 거 말고요. 뭐 엔솔이라든지 SKIT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아 보여요. 그 밸류에이션하고 이렇게 같이 평가를 했을 때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 종목들도 그 테슬라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그 반전의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고 자, 이제 반면에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이제 그 재밌는 거를 제가 하나 좀 혼자서 이거 참 재밌게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 FOMC 있잖아요. 미국 연준이 그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국가기관이잖아요. 근데 미국 연준은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개별 어떻게 보면은 개별 민간기관이에요. 민간기관. 그러니까 미국이 그 여러 가지 연방 그 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미국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그 달러를 쓴 게 아니라 그 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권을 사용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또 그 지역에 있는 은행에서 발행한 화폐권을 사용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천하통일하듯이 그 화폐권을 천하통일하듯이 이렇게 통일을 시킨 그 은행이 JP 모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JP 모건에서 발행했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달러가 그 미국의 공용화폐가 돼버린 거고 그게 이제 전 세계의 공용화폐가 돼버린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JP 모건에서 그 출발이 된 거예요. 이 달러의 그 모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달러를 찍어내는 데가 연준이잖아요. 연방준비이사회. 연준인데 그 연준의 주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JP 모건.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정부 기관이 아니고 그 민간 기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음모론 같은 게 있었어요. 어떤 음모론 같은 게 있었냐면은 그 연준에서 달러 찍어내고 이런 것이 JP 모건의 그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냐. 막 JP 모건에서 뒤에서 배후에서 그거를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계속해서 한 100여 년 동안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그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음모론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 연준의 그 의장을 지금 파월 의장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연준의 의장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연준 의원들 몇 명을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선임이라고 하나요? 임명을 그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JP 모건의 입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 연준 위원들의 상당 부분은 정부 인사들로 돼 있고 그 사람들이 매 FOMC에서 서로 소수 의견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조율을 하기 때문에 JP 모건의 입장만 대변해가지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하는 쪽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더 타당하죠. 그리고 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JP 모건의 그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그 봤을 때 어쨌든 그 임기라는 게 있으니까 연준들이 임기가 있고 그 임기가 바뀌면은 또 정부에서 새로운 사람들로 임명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뉴욕은행 뭐 이렇게 지방 그 중앙은행들이 있잖아요. 그 중앙은행들이 돌아가면서 또 연준 회의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음모론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좀 지금 이건 확실하잖아요. JP 모건하고
그 FOMC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는 좀 일단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배우의 그 주주사처럼 JP 모건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입김 같은 거는 작용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이제 FOMC에서 11월 달에 금리 인하 0.25%, 0.25% 포인트 이제 추가 금리 인하를 했죠. 그때 9월 달에 비컷도 하고 또 이번에 0.25 더 했어요. 자, 근데 여기 중간에서 잠깐만 그 팩트 체크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그때 10월 달 그리고 10월 달 이때 막 주가 좀 막 빠지고 그럴 때 미국 증시 잠깐 조정받고 이럴 때 그때 그 빌미가 됐던 거가 11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시황하는 것들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시황들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11월 달에 0.25%포인트를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였으면은 9월 달에 비커트를 하지도 않았을 거다. 비커트를 했다는 얘기는 그 11월 달에 0.25까지 감안을 해서 그 기간까지 다 산정을 해서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다. 그래서 11월 달에 금리 인하는 100%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었죠. 근데 또 며칠 전에 이제 어젠가 그저께 0.25% 거기까지는 다 이제 예상대로 맞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 JP 모건이 배후에서 어떤 그 음모론이 맞으려고 한다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그 어, 이번에 그 바이든하고 이제 후보가 교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리스가 이번에 이제 패배를 하게 된 배경이 그 주들 중에서 좀 못 사는 주들, 그 유색민족들 그런 데들이 바이든이 하니까 더 경제적으로 어렵더라. 미국 전체적으로는 골디락스인데 좀 빈곤층이라든지 어려운 주들, 낙후된 주들 그런 데들은 더 이제 그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체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뽑아야 우리가 좀 사는 것이 좀 나아지겠다 이런 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압승을 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하고 놓고 봤을 때 만약에 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바이든이 임명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JP 모건에서는 공개적으로 해리스를 그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이게 그러면 바이든, 해리스, JP 모건 이렇게 일단은 다 한 원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바이든을 그 다시 연임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해리스가 당선이 되도록 그 민주당이 그 정권을 유지하도록 하려고 그 JP 모건에서 그런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막 그 이번에 9월 달에 하지 않고 만약에 올해 1월 초에 했다라고 하면 그럼 경기가 부양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괜찮아졌다 이러면서 바이든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9월 달까지 막 금리는 안 하고 물가 잡힐 때까지 안 한다 이러면 이렇게 하면서 9월 달에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트럼프 입장에서도 혹시라도 그 FOMC에서 금리 인하 미리 해가지고 바이든한테 유리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해서 막 그때 9월 달 금리 인하도 하면 안 된다고 그 트럼프는 막 그렇게 9월 달 금리 인하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그 아까 음모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는 맞긴 맞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금리 인하 0.25%포인트를 하고 나니까 기자들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 바이든이 임명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아직 임기가 2년 정도 남아 있는데 중간에 그 사퇴를 할 겁니까라고 물어봤어요. 파월한테. 근데 파월은 자기는 사퇴 안 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정부하고 관련 없는 이 독립기관이다 연준은.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입김대로 그걸 따라가는 정책을 쓰지 않는다. 나는 그 사퇴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파월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파월이 어쨌든 거부를 했잖아요. 트럼프가 그 이제 취임을 해도 자기는 물러나지 경제 대통령이니까 물러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JP 모건하고는 어쨌든 관계사적인 역할이 있고 그 관계가 있고 그리고 JP 모건에서는 그 제레미 다이먼이 해리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가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어, 그런 영역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가 아무리 자기가 독선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JP 모건, 파월, FOMC 이런 것들까지 혼자서 장악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독선적이고 아무리 그 지금 뭐 파리 협약 같은 거 다시 파기하고 뭐 칩법 그 미국에 있는 칩법 있잖아요. 칩 어그리먼트 그 반도체 관련된 그것도 이제 폐기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들도 무시한다고 하고 그리고 중국에 막 관세 60% 먹인다고 하고 뭐 또 제너럴 관세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한국에도 다 먹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일부 정책은 그렇게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막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송두리째 완전히 그 꼭 위에 있던 거를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밑에 있던 거를 위로 가게 하고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그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피해가 볼 것이 우려된다라고 해서 좀 과민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 분야들이 있거든요.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은 어제 시장에서 현대차도 오전에 좀 강하게 올라가다가 삼성전자도 올해 다시 플러스로 막 반등하려고 하다가 장 막판에 다시 다 마이너스로 전환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트럼프 트레이드 그 효과로 인해서 우려가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오래 가지는 않을 거고 아무리 트럼프로 인해서 체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펀더멘탈 자체를 훼손시킬 정도로 바뀌진 않을 거다. 그리고 이미 한국 주가는 너무 낮아져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트럼프의 그 입하고 연결돼서 수혜를 못 보고 있는 업종 중에서도 아까 그 대북 관련된 종목들처럼 트럼프의 그 정책이 하나씩 이렇게 수면에 드러나면서 또 오히려 수혜를 입게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 트럼프가 그 2017년도부터 20년 코로나 되기 직전까지 그 기간에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이 반도체하고 바이오 쪽이에요. 우리 한국 증시. 반도체하고 바이오 그 당시에. 그럼 바이오나 이런 거는 오바마 케어만 해가지고 오히려 그 트럼프 쪽이 아니고 그 민주당 쪽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반도체 이런 게 많이 올랐었고 이번에 오히려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 업종 중에서 제일 주가가 안 좋았던 게 조선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갑자기 그 군함 얘기, 그 한국의 조선업 괜찮게 본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당선되자마자 조선업들, 그 하나오션 같은 거 군함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그때와 또 완전 다른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뭐 뭐든지 지금 그냥 경직되게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일 거야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복잡한 상황이고 기간적으로도 4년이라는 기간 전체로 보지 말고 구간별로 스팟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주가는요. 어차피 주가는 이번에 보세요. TSMC 미국 대만 TSMC는 트럼프가 막 나쁘게 말해도 주가 안 빠지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생각보다 중국 있죠? 중국 미중 갈등에 가장 피해를 봐야 되는 중국 주가가 오히려 안 빠지잖아요. 이제 제가 중국 주가가 왜 안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그 장마감 방송에서 좀 어떤 자료들 가지고 안 빠지는 이유,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도 안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니까 재밌는 그 뉴스가 그 지면에 하나 있더라고요. 대우증권 아시죠? 대우증권이 그 젊은 날의 트럼프가 이제 원래 그 부동산 쪽 그 디벨로퍼라고 하잖아요. 그 시행 개발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부를 축적을 했고 또 중간에 뭐 텔레비전에 그 토크쇼 같은 데 나와가지고 유행어 You are fired 너 해고야 막 그거 가지고 유행어 만들면서 인지도가 이렇게 된 그게 있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위기라는 게 있고 어려운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그 트럼프 시기에 그 당시에는 그래도 잘 나갔던 대우건설이 지금 대우그룹에 해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때는 대우건설이 잘 나갔어요. 지금도 대우건설 자체는 있고 그 프로지오 있잖아요. 그런데 대우건설이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김우중 회장님 때. 그래서 거기 서울역 앞에 가면은 주대우 그 회사 주대우 빌딩이 있었었고
그리고 김호중 회장님이 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 진짜 1호 회장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에 있는 연세대 상대 출신이니까 뭐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정말 같은 경제학과니까 직선배님이시니까 그 연세대학교에 뭐 상대 건물 같은 거 새로 지어주시고 이런 것들도 하셨고 또 그 서울역 앞에 가면은 그 주대우 그 빌딩 옆에 연세 재단 빌딩도 있었었고 그렇게 이제 잘 나가던 대우건설이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트럼프가 좀 위기 상황일 때 미국에서 그 트럼프 타워를 왜냐면 이제 트럼프 그 회사가 좀 위기니까 그 건설 회사들이 안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대우건설에서 그거를 지어줌으로 해서 그 어떻게 보면 위기를 타파해 나가고 트럼프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그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대우건설에서 해줬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대우건설에서 이제 과거 얘기인데 몇십 년 전 얘기인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또 그 기사화 시키면서 이제 그러니까 세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요즘에 그 조금 그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가 얼마 안 된 얘기인데 그 좀 전에 그 주대우 빌딩이 서울역 앞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한 달 반 정도 됐나? 그때 거기 그 주대우 빌딩이 지금 현재 그 서울역 앞에 서울스퀘어 그 서울스퀘어 여러분 아시죠? 그 타임스퀘어처럼 영등포에 가도 그 스퀘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서울역의 그 주대우 빌딩이 그 서울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가 없어졌으니까 그 빌딩이 서울스퀘어 이렇게 그 빌딩 이름이 바뀌었고 이제 거기 이제 저층에는 뭐 이런저런 큰 식당들 같은 것도 들어 있고 이게 돼 있는데 제가 한 달 반 정도 전에 그때 거기를 좀 갈 일이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저는 이제 그 건물을 가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왜 깜짝 놀랐냐면 거기가 어쨌든 서울역 그쪽이 용산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잖아요. 그리고 용산이라는 데가 과거의 용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부동산 가격으로 따져도 지금 과거의 용산이 아니고 뭐 강남하고 맞먹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지하도를 이렇게 밑으로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그 밤 시간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 매트 막 깔고 있는 노숙자들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노숙자들이 매트 깔아놓고 그때 제가 지나가는 시간이 오후 한 5시 뭐 우리 장마감 한 다음에 갔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여기 대통령이 용산구에 있고 그런데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이 그 세계 몇위 국가인데 이런 걸 아직 해결을 못 해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여기 노숙 생활을 하게 이렇게 놔두고 있지? 어떤 시설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수용을 하든지 여기 이 서울역은 그래도 어쨌든 그 한국의 상징적인 곳인데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못 잡고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도 버젓이 노숙자들이 있어요. 오세훈 시장도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숙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바꿔지진 않는다. 대통령들도 그런 노숙자들의 이것도 지금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을 뭐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방치를 해두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국가라는 이 시스템은 그렇게 대통령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건 아닌 그런 현대 국가이기 때문에 그 역시 그 주식시장의 그 반응도 너무 과민하게 가는 거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 시스템은 다시 안정적으로 스테이블하게 돌아올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증시 다음 주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